김밥이나 싸는 주제에 감히 이 결혼식장에 들어오겠다고? 제정신이야? 우리 가족 창피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장 입구였죠. 제 앞을 가로막은 사람은 사돈 유영자였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저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경멸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김영희, 67살입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냈죠. 제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어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튀김을 튀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손으로 아들 준호의 학원비를 댔고 대학 등록금을 냈고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했죠. 그런데 오늘 제 아들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저는 새벽부터 미용실에 갔어요. 평생 처음으로 파마를 했고 백화점에서 한복도 맞췄습니다. 아들이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런데 식장 입구에서 유영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처음엔 인사를 하려는 줄 알았죠. 하지만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쏟아냈죠. 김밥 장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하객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였습니다. 자기 딸 유세리는 방송인 출신의 홈쇼핑 회사 대표인데 시어머니가 시장 아줌마라는 게 창피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 아들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절 감싸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준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돌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늦게 오면 안 되겠냐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었어요. 밤새 떡볶이를 튀기고 김밥을 말아서 학원비를 벌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이 생각났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둘이 다 오셨는데 준호는 저 혼자였죠. 아들이 교실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저는 아들 손을 꼭 잡고 집에 돌아오면서 다짐했어요. 아빠 몫까지 제가 다 해주겠다고요.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분식집을 열었죠. 아침 장사를 끝내고 오전 11시에 문을 닫으면 바로 아들 학원 도시락을 싸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 저녁 장사를 했습니다. 밤 10시에 문을 닫고 집에 오면 아들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죠. 그때 준호가 제게 고마움을 표현했던 게 기억납니다. 엄마 덕분에 공부할 수 있다며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주겠다던 아들의 모습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피곤함도 다 잊었죠. 대학 입시 때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아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매일 새벽 시장 뒤 작은 성당에 들러 기도했어요.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합격 발표 날 준호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가게 문을 일찍 닫았어요. 집에 와서 아들을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30년 가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죠. 대학 4년 동안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보내야 했거든요. 손님이 없어도 가게 문을 열었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버틴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준호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입사 3년 만에 대리가 됐고 5년 만에 과장이 됐죠. 작년에는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했죠. 제 아들이 대기업 팀장이라고요. 그런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될 유세린을 처음 봤을 때도 예쁘고 똑똑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이었습니다. 결혼식장 앞에서 제가 쫓겨난 날이었죠. 30년 동안 아들을 키운 제가 아들의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섰습니다. 식장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죠. 하객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저만 혼자 밖에 남았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식이 시작되는 음악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어요. 식장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죠. 아들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준호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아무도 없었죠. 하객들이 수근거렸어요. 저는 문을 닫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시장 근처 제 집에 도착했죠. 좁은 방에 들어와 한복을 벗고 평소 입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파마한 머리가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키우기 위해 30년을 일했는데 그게 창피한 일이었을까요? 제 손이 거칠다는 게 죄였을까요? 새벽 3시쯤 됐을 때였어요. 문득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중학교 2학년 때였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들을 놀렸대요. 엄마가 김밥 파는 아줌마라고요. 그날 준호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부끄러운지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가 제일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엄마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죠.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이제는 절 외면한 겁니다. 사돈의 눈치를 보며 저를 창피해했어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분하고 서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대기업 팀장이 된 아들에게 시장 아줌마 어머니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니었죠. 제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30년을 바쳐 키운 자식이 저를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심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이제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요. 김밥이나 싸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달랐어요.
분식집 문을 열고 불을 켰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단무지를 썰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쌓아온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람이었어요. 시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전국 각지의 식자재 납품업자들, 그분들과 쌓은 신뢰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외상값을 떼먹은 적이 없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왔죠. 명절 때면 떡을 돌렸고,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어요. 오전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저는 가게 안쪽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죠. 가죽 표지가 낡아서 너덜너덜했지만 안에는 소중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전국의 식자재 업체 연락처였습니다. 부산에서 채소를 공급하는 박 사장님, 대구에서 육류를 납품하는 정 사장님, 광주에서 수산물을 다루는 김 사장님까지요. 47개 업체의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첫 번째로 부산의 박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유세린 홈쇼핑이라고 아시냐고요? 박 사장님은 안다고 하더군요. 요즘 식자재 납품 물량이 많아서 알고 있다는 대답이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부탁했습니다. 그 회사와 거래를 끊어달라고요. 앞으로 절대 납품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박 사장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했죠. 박 사장님은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영희 언니 부탁이면 당연히 들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두 번째는 대구의 정 사장님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같은 이야기를 꺼냈죠. 유세린 홈쇼핑과의 거래를 끊어달라고요. 정 사장님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회사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정 사장님은 욕을 퍼붓더니 당장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죠. 세 번째, 네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주의 김 사장님은 유세린 홈쇼핑이 까칠하기로 소문났다며 진작 끊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인천의 이 사장님은 영희 언니 말씀이면 무조건 따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47개 업체 모두에게 연락했죠. 점심시간도 거르고 계속 전화했어요.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 됐을 때 마지막 전화를 끊었어요. 47개 업체 모두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유세린 홈쇼핑과의 거래를 끊겠다고 했죠. 어떤 분들은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저녁 장사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와서 김밥과 떡볶이를 시켰어요. 저는 웃으며 주문을 받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뭘 하고 있을까요? 신혼여행이라도 갔을까요?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죠. 거울을 보니 파만 머리가 아직 그대로였어요. 저는 가위를 꺼내 스스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를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다시 예전의 김영희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화려한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가려던 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손님을 받고 저녁에 문을 닫았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후 2시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죠.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하지만 여자는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유세린 홈쇼핑 구매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여자를 바라봤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최준호 씨 어머님이 맞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했죠.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저희 회사 거래처에 무슨 말씀을 하신 게 있는지요? 저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여자는 한숨을 쉬더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요 거래처 47곳이 계약을 파기했다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모두 같은 말을 했대요. 김영희 씨의 부탁이라고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자를 가만히 바라봤죠. 여자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아느냐고요.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이 날아갔다고 했어요. 다음 주 방송 준비가 전부 무산됐다고 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거래처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신 거라고 했어요. 여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영업방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협박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뭘 했냐고 물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한참을 서 있더니 결국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가더군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죠. 그러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세린이 회사 일로 얘기 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죠. 준호가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냐고, 세린이 잘못한 게 뭐냐고 따질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아침 일찍 걸려왔죠. 저는 가게 준비를 하다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호였어요.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세린이 회사가 난리가 났다고요.
거래처가 전부 끊겼는데 엄마가 뭘 하신 거냐고 따졌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냥 아는 분들한테 부탁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준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탁이냐고요. 그게 부탁이냐고 했어요. 회사가 망할 지경인데 이게 장난이냐고 물었죠.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게 장난 아니었냐고 물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쫓아낸 게 장난이었냐고요. 준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워낙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라서 그랬다고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체면이냐고요. 내 엄마 체면은 생각 안 했냐고 물었어요. 30년 키운 자식이 날 모른 척 하는데 내 기분은 생각 안 했냐고요. 준호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다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제발 이것만은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이미 시작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세린 홈쇼핑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죠. 신생 홈쇼핑 회사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요. 투자자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고 직원들이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도 없었죠.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후 3시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고개를 들어 문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유영자였습니다. 사돈이 직접 찾아온 겁니다. 화려했던 결혼식 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았는지 흐트러져 있었죠. 유영자는 제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체면이 있지 않냐고도 했죠. 저는 칼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체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날 결혼식장에서 저한테 한 말 기억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유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고 변명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유영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필요 없다고요? 30년 동안 혼자 아들 키운 엄마를 문 앞에서 쫓아낸 게 필요한 일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유영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김밥을 말아도 사람이고 손이 거칠어도 사람이라고요. 근데 당신은 날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유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좀 풀어달라고 애원했어요. 딸아이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비웃음만 당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아시겠냐고요. 저도 그날 똑같이 느꼈다고 했어요. 제 아들 결혼식장에서 쫓겨나면서요. 유영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화려한 한복을 입고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승리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늦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요. 유영자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 말하지는 못했죠. 결국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을 무시한 값은 결국 돌아온다는 거요. 이틀 후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채소 가게를 돌아다니며 재료를 샀죠. 시장 사람들은 모두 저를 알았어요. 30년을 여기서 장사했으니까요. 인사를 나누고 잡담을 하며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정육점 앞을 지나가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요즘 며느리 회사 일로 시끄럽다며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유세린 홈쇼핑에서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거래를 재개하자고 하면서 조건도 좋게 제시했대요. 기존보다 단가를 20%나 올려준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 부탁이 있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장사하셔야 한다고 조건이 좋으면 하시라고 말했어요. 사장님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너무 심하게 나간 것 같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유세린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죠. 단가를 20%나 올려준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곤경에 처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계속 장을 봤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유세린 홈쇼핑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조건을 훨씬 좋게 제시하며 다시 거래하자고 한대요. 저는 모두에게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고 싶으시면 하라고요. 상인들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신뢰는 무너졌다는 걸요. 한 번 끊긴 거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건을 좋게 제시해도 마음속 의심은 남아있죠. 더군다나 유세린 홈쇼핑은 이미 평판이 나빠졌어요. 회사가 불안정하다는 소문이 돌았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는 뉴스도 났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선뜻 거래를 재개하고 싶겠어요? 단가를 올려준다 해도 회사가 망하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영희 씨 맞으시냐고 물었어요. 유세린 홈쇼핑 법무팀 변호사라는 소개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라니.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맞다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변호사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가 거래처들에게 압력을 넣어 영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거래처들에게 다시 연락해서 거래를 재개하도록 부탁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아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했을 뿐이라고 했죠. 강요한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조를 바꿔 말했어요. 김영희 씨,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다고요. 지금 유세린 대표님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냐고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게 옳은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말을 이제 와서 하는군요. 결혼식장에서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으면서요. 그때는 왜 시어머니 대접을 안 했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다시 협박조로 말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하다니. 유세린이 정말 급한가 봐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부탁이었을 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와서 김밥을 시켰어요. 저는 웃으며 주문을 받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유세린과 유영자는 다음에 뭘 할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유세린 홈쇼핑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번엔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냈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회사가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한다는 소문이었죠.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게 제가 원한 일이었을까요? 며느리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게 제 목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대가를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를 무시한 것에 대한 대가를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시장 골목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오자 보였습니다. 유세린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다크서클이 심했어요. 머리도 산발이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세린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유세린을 바라봤죠. 유세린이 왜 이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결혼식장 일은 장인어른이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거기 있었다고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쫓아낼 때 옆에서 보고만 있었다고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세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결혼식 준비하느라 머리가 복잡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라고요? 한 달이 지나서야 생각이 났냐고 물었어요. 회사가 망해가니까 그제야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냐고 했죠. 유세린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좀 풀어달라고 애원했어요. 회사 직원들이 다 떠나고 있다고요. 투자자들도 전부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파산한다고 했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니라고요.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어요. 유세리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유세린이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유세린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죠. 저는 유세린 곁을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유세린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걸어갔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세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창백하고 지친 그 모습이요. 처음으로 죄책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나간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저를 먼저 무시한 건 그쪽이었으니까요. 30년 키운 아들의 결혼식에서 쫓아낸 건 그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튀김을 튀겼어요. 손님들이 와서 주문을 했고, 저는 웃으며 음식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됐을 때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결혼식 이후 처음 보는 거였죠. 준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은 굳혔습니다. 준호는 제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더니 작게 엄마라고 불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죠.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요. 세린이가 너무 힘들어 한다고요. 회사가 정말 망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엄마는 착한 사람이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요? 그 착한 사람을 결혼식장에서 쫓아낸 건 누구였냐고 물었어요. 그 착한 사람이 30년 동안 너를 키운 건 생각도 안 하냐고 했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100번, 1000번 죄송하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것만은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라고요.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다고 했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나가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울부짖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준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결국 나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준호의 뒷모습을 봤어요.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걸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무릎 꿇고 우는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걸까요? 이제는 그만해야 하는 걸까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간호사가 최준호 씨 보호자 맞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했어요. 빨리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최준호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간호사는 저를 한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죠. 커튼을 열자 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옆에는 유세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너무 야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올 정도였죠. 언제 이렇게 말랐을까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세린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준호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말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머님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매일 밤 술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세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준호가 어머님을 정말 사랑한다고요. 어머님이 화나신 건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괴로워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제 손으로 아들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됐어요. 준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 아들 곁을 지켰죠. 오전 10시쯤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저를 봤어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작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잘못했다고요. 너를 이렇게 만든 건 엄마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잘못한 건 자기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병실에 계속 있었습니다. 준호는 링거를 맞으며 쉬고 있었어요. 유세리는 잠시 회사에 다녀오겠다고 나갔습니다. 저와 준호만 남았죠. 준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가 정말 바보였다고요. 결혼식 때 그렇게 할 게 아니었다고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너무 심하게 나갔다고요. 회사를 그렇게까지 만들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먼저 엄마를 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 대가를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고요. 아들을 이렇게까지 괴롭힐 순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산의 박 사장님께 전화했어요. 그리고 유세린 홈쇼핑과 다시 거래하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꿨다고 했죠. 박 사장님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그리고 다른 업체들에게도 차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47개 업체 모두에게 연락했어요. 이제 거래를 재개해도 좋다고요. 제 부탁은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알겠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다고요. 모든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했어요. 이제야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준호는 제가 전화하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통화가 끝나자 준호가 고마워했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고마울 게 뭐 있냐고요. 그날 저녁 유세린이 병원에 돌아왔습니다. 제게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거래처들한테서 연락이 왔다고요. 다시 거래하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세린에게 회사 잘 일으켜 세우라고 말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유세린은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준호는 퇴원했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고 기운도 차렸습니다. 저는 준호와 유세린을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였죠. 손님들이 와서 주문을 했고 저는 웃으며 음식을 내줬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를 끝내고 나니 후련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준호가 제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달 넣어뒀던 돈이라고요. 원래는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쓰라고 말했어요. 결혼도 했고 살림도 꾸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받으셔야 한다고요.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거 안다고요. 이건 그 보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저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웃으며 이제부터는 효도할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 창피하게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됐다고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날 이후 준호는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유세린도 함께 왔어요. 둘은 제게 음식을 해주겠다고 했고 가게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가 기특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영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했어요. 저는 승낙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유영자를 만났어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유영자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부드러웠습니다. 유영자가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요. 제가 너무 오만했다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유영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세린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고요.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저 역시 너무 심하게 나갔다고요. 복수만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그게 아들을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이제는 다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유영자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말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돈 관계를 만들자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였어요. 유영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정말 대단하다고요. 30년 동안 혼자 아들 키우시고 그렇게 넓은 인맥을 쌓으신 게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유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복수도 끝났고, 화해도 했고요. 이제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유영자도, 유세린도, 준호도요. 모두 저를 존중했어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존중받는 것. 김밥을 말아도, 손이 거칠어도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것. 그게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얻은 거였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시장에는 김장철을 맞아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하며 지냈죠. 유세린 홈쇼핑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거래처들이 다시 돌아왔고 새로운 투자자도 생겼습니다. 방송도 재개됐죠. 아직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준호는 매주 일요일마다 가게에 들렀습니다. 유세린과 함께 왔어요. 둘은 제 일을 도와주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는 행복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와 유세린이 가게에 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둘 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준호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밥을 말다 손을 멈췄어요. 유세린은 병원에서 확인했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손을 씻고 유세린을 껴안았어요. 준호의 어깨도 두드렸습니다. 이제 아빠가 되는구나 싶었죠. 손주가 생긴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웃음이 났어요. 손님들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손주가 생긴다고 자랑했죠. 며칠 후 유영자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손주 소식을 함께 기뻐하며 아기 용품을 보러 가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유영자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아기 옷과 용품들을 구경했습니다. 이것저것 고르면서 유영자와 이야기를 나눴죠. 유영자는 세린이가 요즘 회사 일도 열심히 하면서
태교도 신경 쓰고 있다고 했어요. 저 역시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복수보다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유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유세린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끔 아들네 집에 가서 음식을 해줬습니다.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들을요. 유세린은 제가 해준 음식을 잘 먹었어요. 어머님 음식이 제일 맛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며느리가 제 음식을 좋아한다니까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저도 함께 살자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가게도 있고 여기가 편하다고요. 하지만 준호와 유세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도 할머니 손이 필요하다며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년을 운영한 가게였지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나이도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시장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모두들 아쉬워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하던 가게가 문을 닫는다니까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죠. 저는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주셔서 고맙다고요. 저녁이 되자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저는 혼자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테이블, 오래된 냉장고, 기름때 묻은 튀김기. 모두 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말던 날들, 아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던 날들.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죠.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문을 닫는 거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게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죠. 다음 주 저는 준호네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밝은 아파트였어요. 제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준호와 유세린이 정성껏 꾸며놨더군요. 저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 내외 아침을 차려줬어요. 낮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동네를 산책했죠. 예전보다 여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유세린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새벽 유세린이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얼굴이었고 저는 유세린의 손을 잡아줬어요. 몇 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준호를 닮았더군요.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이렇게 손주를 보게 되다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세린과 아기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고 재워줬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준호는 퇴근하면 아기를 안았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돌봤어요. 아빠가 된 아들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유세린도 좋은 엄마였어요. 밤에도 일어나 아기를 돌봤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저도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됐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기가 100일을 맞았어요.
저희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유영자도 왔고 준호 회사 동료들도 왔어요. 모두 아기를 축하해 줬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풍경이었어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작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식장 밖에서 혼자 앉아 있던 그날. 너무나 서럽고 분했던 그 순간.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저는 배웠습니다. 복수는 답이 아니라는 것. 용서가 진짜 힘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요. 준호가 다가와 창밖을 함께 봤습니다. 벚꽃이 정말 예쁘다고 감탄했어요. 저희는 잠시 말없이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지난 일들을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67살입니다. 김밥을 팔던 시장 아줌마였죠. 투박하고 거친 손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제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30년 동안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튀기며 만들어진 손. 하지만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많은 사람들과 신뢰를 쌓았어요. 이제 이 손으로 손주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제 인생이, 제 손이, 제가 살아온 방식이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당당합니다. 김밥을 팔았어도, 시장에서 일했어도, 저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준호가 이렇게 잘 자랐고 아이도 낳았다는 거요. 당신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안에서는 준호가 아기를 재우고 있었고 유세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아기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아기를 안았어요. 흔들어주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아기는 점점 울음을 그치고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 이 아이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받으며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배웠으면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누구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두들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하루가 편안하게 마무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요? 아마 평범한 하루겠죠. 손주를 돌보고 아들 내외를 챙기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김영희로 살아갑니다. 시장에서 30년을 일한 김영희. 혼자 아들을 키운 김영희. 거친 손을 가진 김영희.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김영희. 그리고 당당한 김영희.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바로 저 자신으로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저처럼 복수를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바로 용서하셨나요? 저는 돌고 돌아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거라는 걸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세요.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건 가족이니까요. 돈도 명예도 체면도 아닌 바로 가족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 누군가에게 상처받으신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요. 저처럼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김영희처럼요.